네, 오늘 변화 리더의 조건 해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다섯 과로 되어 있는데요. 다섯 파트로 되어 있는데 다섯 파트 중에 1, 2, 3파트까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 1파트 경영의 본질, 왜 경영이 중요한가, 그다음에 경영의 기능과 의미. 이거를 이제 1장 전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주제별로 해야 되는데 또 1장에서도 단원이 계속 있고 또 단원 안에 또 소단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 들으시면서 또 책을 읽으셨으니까 보시고 이거는 이제 어떤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문과 그 독자에게 말하는 거 잠깐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지식 근로자들이 장차 물려받을 사회와 경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책이 한국의 독자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사회와 경제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문에 보면 경영자는 리더이다.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고 그 지식을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경영과 경영자의 기본적 역할이다. 사실 지식이 단 하나의 핵심적인 경제 요소가 된 것은 이 경영 덕분이라고 합니다. 어, 소단원 세 개가 있는데 소단원 1번 보스에서 리더로 60여 년 전만 해도 경영자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것에 있는 빌딩의 제일 위층에 있는 커다란 사무실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였고 어, 또 정의가 이렇게 두세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피터 드루커가 생각할 때 경영자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경영자는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다라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정의가 아닌가. 또 경영자는 부하가 수행한 과업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것도 그럴싸한데 이제 피터 드루커 말로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영자는 지식을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경영의 실제라는 책을 통해서 경영자는 리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영자는 리더이다의 두 번째, 유능한 경영자의 조건.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영자가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데 필요한 기초이론을 습득해야만 한다. 또한 유능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영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즉 실무 능력을 몸에 익혀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 그 제가 피터 드러커 책을 읽거나 또 외국 책들 읽어보면 질문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경영의 세계. 경영자는 자신의 책임지고 있는 조직 전반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비롯해서 조직의 사명, 가치, 목적, 그리고 성과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 우리가 그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자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거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직의 사명, 가치, 목적, 그리고 성과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한번 측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경영자라 해도 이미 잘하고 있는 일을 한층 더 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아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수년 내에 틀림없이 뒤처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독서 포럼이라는 걸 통해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이 책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경영의 주요 영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이다. 네, 1장입니다. 경영의 본질 파트 1. 경영의 본질. 왜 경영이 중요한가? 현대 사회의 필수 기관. 자원을 생산적으로 변화시키고 경제를 조직적으로 발전시키는 특별한 책임을 맡은 사회기관, 즉 경영은 여기서는 이제 경영을 사회기관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현대의 필수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사의 기본적인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경영은 진정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이 사실이 바로 경영이 세상에 등장하자 그렇게 빨리 거의 아무런 저항도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저는 경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한 150년 전, 150년 역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영자의 임무는 무엇인가? 각자의 임무는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경영자는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경영자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경영자란 하나의 기관, 이렇게 뭐 검사도 한 사람이 하나의 기관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경영자는 하나의 기관이며 기관이라는 것은 그것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고 또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의 임무, 지금 주제가 경영자 임무는 무엇인가인데 경영자 임무는 의사결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번에 경영이 당면한 도전입니다. 경영이 당면한 도전. 1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경영은 선진국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경영은 글로벌 경제를 창조했고 글로벌 경제에 동참한 나라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규칙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경영은 자신도 변화해 왔다. 경영자들의 당면한 문제는 진정 중요한 도전은 기술의 발전이나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은 경영과 기업의 바깥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경영자들이 당면한 중요한 도전들은 바로 경영 그 자체의 성공에서 비롯된다. 당면한 중요한 도전들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비로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경영의 기원과 발전. 경영, 기원, 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식과 모든 지식 근로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영이고 또한 경영뿐이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지금 지식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경영이 아니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경영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장식품 또는 사치품에 불과했던 지식, 경영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장식품이며 사치품이었답니다. 진정한 자본으로의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 훈련이 가져온 변화. 애덤 스미스라고 아시죠? 애덤 스미스는 어느 국가 또는 지역이 어떤 제품을 시장에 파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방식, 육체적 기술 또는 조직적 기술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통해서 이것이 테일러라는 분 아시죠? 이 테일러라는 분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테일러라는 분 때문에 애덤 스미스의 이 말이 이제는 옛날 말이 되어버렸던 거죠. 교육훈련은 저임금 국가가 여전히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성공하도록 해주었고 다시 말해 저임금 국가들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우리나라도 이 나라 중에 하는 나라죠.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것이 교육훈련의 힘이다. 지식을 작업에 적용하다. 경영의 발전과 혁신이 초래한 강력한 성과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분명하게 드러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는 경영이 단지 기업 경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차츰 인식하게 되었고 경영은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조직에 통합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관련이 있다. 하나의 조직에 통합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에 관련이 있다. 경영과 기업가 정신은 어떤 관계인가? 기존의 조직이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혁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조직이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경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피부로 와 닿습니다. 네. 지금 파트 1 경영의 본질 2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경영은 성과 달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성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고 측정할 것이고 달성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경영하는 우리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성과 달성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한데요. 그리고 경영은 누구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경영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면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제 1, 2, 3, 4, 이 작은 또 1, 2, 3, 4가 또 계속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차트를 하나 만들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들었는데, 경영이란 무엇인가? 첫째, 경영이란 인간에 관한 것이다. 경영의 과업은 서로 다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경영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람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경영은 문화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경영자가 수행하는 과업 그 자체는 어디서나 똑같다. 하지만 그 답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현격하게 다룰 수 있다. 일본과 인도의 예를 들었는데요. 일본의 경제적인 성공, 또 인도의 상대적 후진성 간의 차이점은 일본의 경영자들이 다른 선진국에서 수입한 경영 개념을 자신의 문화적 토양에 심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적 토양에 심어서 거기에 맞게끔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인도는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기업의 사명은 공동의 비전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해야 하며 또한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한다. 우리 기업의 사명들이 있을 텐데 한번 나중에 우리가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사명은 무엇이고 가치는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도 한번 이렇게 발표도 해봤으면 좋겠고, 정성 회장님이 지난번에 사업계획을 올해 안에 만들어보자 그랬는데 한번 그런 시간도 따로 혼자 각자 하라고 그러면 힘들고 같이 하면 좋겠어요. 경영은 또한 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요구와 기회 그리고 변화에 맞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배우는 기관이자 가르치는 기관이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는 못하고 있어요. 뭐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아서도 못하고 있지만 하려고 하면 저항이 이렇게 심하더라고요. 기업은 커뮤니케이션과 개인의 책임을 바탕으로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구성원은 자신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이에요, 이게. 큰 기업 자체만의 어떤 목표가 아니라 각자의 구성원 자신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기업과 기업 경영의 한 부분으로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참 이런 부분이 제 삶에 좀 두리뭉실 하는 게 많은데, 여기에서 성과는 측정되어야만 한다. 최소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과는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저는 그냥 수주하고 뭐 계약하고 일하는 정도로 이렇게 두리뭉실 또는 뭐 못하면 그냥 왜 못하는지 측정되지도 않고 평가되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는 저의 지금 모순의 삶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영의 결과는 언제나 기업의 외부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결과는 곧 고객의 만족을 의미한다. 경영이란 무엇인가의 7번째까지고요. 이제 8번째, 경영은 일반 교양이다. 일반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이 지식의 본질, 자기인식, 지혜, 리더십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교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의 실천 및 적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독서 포럼이 지금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 또는 뭐 이런 경영학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이에 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감사드리고, 경영자는 그 지식들을 목표를 달성하고 결과를 산출하는데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 1이 끝났고요. 이제 파트 2 경영의 과제에 또 4개의 장이 있는데 경영의 3가지 과업,
목표를 구체화하라, 기업 이론을 정립하라, 또 비영리 조직에게 배우는 교훈이라는 6가지. 특히 이 목표를 구체화하라라는 부분하고 기업 이론을 정립하라는 부분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파트 2 경영의 과제 제3장 경영은 세 가지 과업이 있는데요. 기업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조직들은 사회의 기관들이다. 조직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와 개인의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말이 되게 좋긴 한데 늘 뭐 하던 말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익숙하진 않습니다. 경영은 조직으로 하여금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또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에 3가지 과업들을 수행해야만 한다. 경영의 3가지 과업입니다. 그래서 첫째, 조직의 사명을 달성하라. 조직의 사명. 우리 A형 커뮤니케이션의 조직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또는 All People 또는 갓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을 거라고 믿고요. 기업이라는 조직이 있어 그것은 경제적 성과를 의미한다.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오직 기업만의 특수한 사명이다.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특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구조 혹은 이데올로기가 어떻든 간에 기업 경영은 이익 창출이라는 자신의 특수한 사명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생산성을 높여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오직 단 하나의 진정한 자원은 바로 사람이다. 회사의 직원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진정한 자원은 사람이다. 조직은 개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수단이고 공동체에 접근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개인적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작업을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이 말은 사실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는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째 과제입니다. 경영의 3번째 과업.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사회적 책임.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과 조직의 사회적 책임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기업은 사업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그 존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자유기업은 오직 사회에 유익한 존재임이 증명되었을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단은 근데 사업을 잘하고 봐야 되겠죠. 목표를 구체화하라. 제4장, 이제 3장은 끝났고요. 4장입니다. 기업의 이익 추구와 사회적 공헌.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기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대답을 한다. 이것은 틀린 대답이며 기업이라는 조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적합하지 않다. 이 책에 또 설명은 돼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 아까 그 A는 B다라는 말이 명확하지 않은 게 이것은 틀린 대답이며 기업이라는 조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놓고 마지막 페이지 끝줄에 보면 이제 제가 가로 열고 닫고를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비워놨고요. 기업은 높은 이익을 올릴 때에만 비로소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또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앞뒤에서 제가 어떻게 이 중간에 말을 어떻게 내야 될지 그래서 결국은 기업 이익이 있어야만이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고객의 창조이다. 시장을 창조하는 것은 여기 주에 시장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말이 저에게 아주 굉장히 와닿았어요. 신이나 자연 혹은 경제적 힘이 아니다. 시장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기업이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대표님들 시장을 창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이 구입하는 것 그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그 무엇, 즉 효용이다. 이 말도 이해는 가시죠?
기업이 고객을 창조하기 위한 두 가지 기본적인 활동은 마케팅과 혁신이다. 기업이 고객을 창조하기 위한 두 가지 기본적인 활동은 마케팅과 혁신. 성과를 올리는 것은 마케팅과 혁신뿐이다. 그래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3번 판매에서 마케팅으로. 진정한 마케팅은 고객으로부터 출발한다. 네, 이 부분을 제가 관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들어서 제가 고객에게 집중을 하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고객이 아닌 것과 고객인 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제 사람을 한번 갈라봤습니다. 그 대신 고객으로부터 출발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진정한 마케팅은 우리가 팔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 질문하지 않는다. 고객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 마케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고객을 충분히 알고 이해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여 그것들이 스스로 팔리도록 하는 것이다. 스스로 팔리도록. 팔지 말고 사게 하자라는 우리 책 한번 읽었었죠. 여기에 그 주제가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새 4장의 4번 새로운 경제적 만족을 창출하라. 기업은 성과와 확대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특수한 기관이다. 아까도 말했죠. 특수한 기관. 근데 기업의 두 번째 기능은 혁신.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경제적 만족을 창출하는 것이 혁신이다. 기업은 반드시 규모를 늘릴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끊임없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우리 김종두 대표님이 월피플이나 가툰을 통해서 끊임없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몇 년 동안 보고 있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키모인에게 냉장고를 식품 냉동 방지용으로 판매하는 데 성공한 세일즈맨은 혁신가와 같다. 우리는 냉장고에 식품이 썩지 않도록 하는데 에스키모인들은 식품이 냉동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매하는데 성공한 세일즈맨은 혁신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혁신은 발명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말도 좀 생소하시지만 또 이해는 가시죠?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업 활동이란 마케팅과 혁신을 통해 고객을 창조하는 것. 따라서 기업 경영은 그 성격상 언제나 기업가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서 배웠죠. 제4장 목표를 구체화라의 5번째,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제가 토의 주제에 넣어놨습니다. 기업이 현실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의사결정조차도 수많은 하급 계층의 구성원들에게 의해 내려지고 있다. 위험을 수반하는 의사결정들을 최고 경영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지식근로자, 경영자들이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있다. 조직이 공동의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려면, 그리고 구성원들의 행동과 노력을 통합하려면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정의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주먹구구식이었던 거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다가도 금방 또 안 되고 그런 고비들을 20년 동안 너무 많은 겪으면서도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고 또 제 멘토가 있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코칭해 주신 분들이 있었다면 그래도 두 번 할까 한 번으로 줄어들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또 문제입니다. 이게 뭐 책을 읽고 또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적용을 좀 해보고 이렇게 사업에 위해서 좀 뭔가 이렇게 챙겨봐야 되는데, 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최고 경영자의 첫 번째 책임. 기업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신중하고 명확하게 제기한 뒤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치과 기공소를 하시는 우리 홍영희 대표면 뭐 금방 이렇게 나올 거고,
또 우리 정승 회장님이나 이현상 대표님도 또 우리 김종훈 대표님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아마 몰라서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고 더 명확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기업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 유일한 출발점은 고객이다. 즉 고객에 의해 사업의 내용이 규정된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의 고객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고객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 역시 매우 중요하다. 캐딜락을 판매하는 일을 보면 캐딜락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밍크코트와 경쟁한다. 캐딜락의 고객은 운송수단이 아닌 사회적 지위를 구입한 것이다. 이 대답이 파산 위기에 놓였던 캐딜락 사업부를 구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자동차의 경쟁 대상이 다른 자동차의 경쟁이 아니라 다이아몬드하고 경쟁을 했다고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파산 위기에 놓였던 캐딜락 사업부를 구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고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할 사업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제가 그 토의 주제에 넣어놨습니다. 경영자는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동시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사업은 무엇인가? 뭐 이 말이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또 필요하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이라는 걸 하고 있으면서 내 앞으로의 건축은 어떤 사업인가라는 것들을 계속 재조명하고 또 인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고 많은 아파트들은 지어지고 있고 주택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그런 게 대부분인데 건물들인데 나는 어떻게 다음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업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그 질문은 현재 사업을 조정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사업을 뭐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요. 또는 뭐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8번째, 체계적으로 폐기하라. 우리의 사업은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시장의 변화 외에 혁신에 대해서도 고려해야만 한다. 자기 자신의 혁신 그리고 경쟁자의 혁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 말이다.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폐기 또한 중요하다. 제가 지금 저희 사업에 있어서 제가 아이템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이템 중에서 폐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도 올해 폐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사명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고객들에게 더 이상 만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더 이상 뛰어난 공헌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폐기하는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사업의 목적과 사명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면 또 고객들에게 더 이상 만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더 이상 뛰어난 공헌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내용은 체계적으로 폐기할 필요가 있다. 목표란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또 이제 또 작은 소제목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목표는 우리의 사업은 무엇이며 무엇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목표는 기업의 기본적 전략이다. 두 번째, 목표는 행동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즉 목표는 구체적인 작업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된다. 목표가 그냥 뜬구름씩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그 구체적인 것에 전환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목표는 회사의 모든 자원과 노력을 가능한 한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어야 된다. 목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으로 선택된 것이어야 한다. 이 4번이 저는 제일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목표하면 한 가지 목표, 집중할 목표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해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목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여야 한다.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느낌이신지 이따 토론할 때 좀 말씀해 주세요. 목표를 구체화라. 다섯 번째, 목표는 기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 필요하다. 다음에 8가지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마케팅 부분의 목표, 혁신, 인적 자원, 재정 자원, 물적 자원, 생산성, 사회적 책임,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제 4장을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이 4장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 각 분야에서 측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 목표에 대한 부분, 그 측정 기준은 무엇인지를 결정해 놓아야 한다. 치과 기공소를 하시는 우리 홍영희 대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목표들은 경영활동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경영활동은 항상 구체적이어야 한다. 측정 가능한 결과를 산출해야 하고 마감 날짜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목표는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운명이라는 점이다. 운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운명이 아니라는 점. 기업 스스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목표이다. 목표는 기업과 그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저희 의미심장합니다. 목표 때문에 우리가 눌려 있어서 구속되면 안 되고요. 그들에게, 구성원들에게 구원을 해야 한다. 목표가 그 구성원들, 우리 직원들에게, 또 나에게 구원의 소식이 돼야 된다. 목표만으로는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 목표는 기업의 미래를 창조하기에 자원을 동원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제 10번째, 마케팅에 대한 목표입니다. 마케팅에 대한 목표. 마케팅 목표를 단 한 가지로 설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마케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수의 목표들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7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기존 및 현재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목표, 과거의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폐기에 대한 목표, 기존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목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목표, 유통 조직에 대한 목표, 서비스 기준 및 성과에 대한 목표, 신용 공여 기준 및 성과에 대한 목표. 두평과 나일론에 대한 예가 있는데요. 하나의 혁신적인 신제품에 대한 독점적인 공급을 한 것은 오직 그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만이다. 이후에는 신제품에 대한 라이센스를 다른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경쟁사를 끌어들였다. 시장 지위의 목표는 최대 수준이 아닌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더 한번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나일론이라는 제품이 나와서 이제 회수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순이익 분기점이 올라서서 이제 계속 수익이 생길 때쯤 됐을 때는 나일론에 대한 라이센스를 다른 기업에 제공해서 나일론을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생산하게 함으로 이 경쟁자를 끌어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부가적인 이렇게 성장, 발전,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에 대한 목표, 다음에 혁신에 대한 목표입니다. 혁신의 목표는 우리 사업은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활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준다. 3가지 종류의 혁신 목표가 있는데요.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에 대한 목표, 시장 소비자 행동 가치와 관련된 혁신에 대한 목표, 제품 및 서비스 시장 공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활동에 관련된 혁신에 대한 목표. 3가지 자원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자원, 우리가 이제 토지, 노동, 자본, 이 3가지가 자원인데요. 어떤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최초의 징후 역시 자격을 갖추 유능하고 야심찬 인재들을 유인할 매력을 상실하는 것. 예를 든다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철도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다가 이제 많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잃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철도 산업은 뭐 이제 철도를 놓는 거는 많이 없을 수 있지만, 뭐 일반 이제 증기에서, 뭐 디젤에서 다시 이제 전기에서,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뭐 초고속 그 철도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력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입니다. 생산성에 대한 목표. 모든 기업은 3가지 주요 자원들, 즉 토지, 노동, 자본 각각에 대한 생산성 목표와 더불어 기업 그 자체, 전반적인 생산성 목표를 수립하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표. 기업에 있어 사회적 책임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다.
기업은 사회와 경제 창조물이다. 기업은 아까는 이제 기업이 시장을 창조하는 거라고 했는데 기업은 사회와 경제물의 창조물이다. 거꾸로. 그래서 사회와 경제는 어떤 기업이라도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기업은 사회와 경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오직 사회와 경제로부터 쓸모있고 유익하며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때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익에 대한 목표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익을 올려야만 하는가? 이익은 기업의 존속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이익은 미래에 대한 비용, 즉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비용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5장입니다. 이제 경영의 과제 파트 2에 기업 이론을 정립하라. 기업 이론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셔야 돼요. 1번,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모든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을 잘못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랬던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올바른 일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백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은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기초가 되었던 가정들, 우리가 어떤 가정이라는 걸 가지고 하잖아요.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는 사실로서 대부분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 어떤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사들이 그 아파트를 짓고 땅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저희 같은 사람한테 찾아와서 계획을 해달라고 하고 또 그 계획에서 사업성이 나오면 이제 그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가정들이 현재 제가 봤을 때 이제 많이 변화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다음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IBM과 민첩성, IBM에 대해서 IBM은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IBM도만 그런 건 아니고요. 대형 고속 컴퓨터에만 있었고요. 퍼스널 컴퓨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 회사들이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퍼스널 컴퓨터로의 전환을 바로 했다는 거죠. 민첩하게. 그래서 세계 최대의 퍼스널 컴퓨터 제조업체가 되었고 퍼스널 컴퓨터 업계의 표준 설정자가 되었다. 기업 이론을 정립하라. 제너럴 모터스의 강점. 제너럴 모터스의 이 본업은 자동차인데요. 근데 이 자동차가 아닌 이 인수합병이죠. 별 볼 일 없었던 고참 재무 담당 직원들 중에 몇 명이 1980년대 초에 휴즈전자와 일렉트로닉 데이터 시스템을 인수했다. 일렉트로닉 데이터 시스템을 약자로 말하면 EDS인데요. EDS는 10년 후에 제너럴 모터스가 지불한 값의 6배가 되었고 시장 가치를 갖게 되었으며 매출의 이익은 10배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너럴 모터스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IBM의 6위. 정책과 관행들은 이미 그들이 전제를 하고 있는 현실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현실이 변했는데도 기업 이론은 그에 맞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IBM이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또 IBM 컴퓨터 산업은 소프트웨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랄지 이런 소프트웨어 시장 중에 대한 어떤 것도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하드웨어만 주로 했기 때문에 IBM이 이제 위기를 맞았었고 지금은 또 많이 뭐 좋아졌다고 하죠. 또 제너럴 모터스의 땜질식 대책, 어떤 대책을 세우려면 근본적인 것부터 확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땜질식 대책만 세웠다고 하나요? 이 큰 회사가. 제너럴 모터스의 기업 이론은 시장과 고객에 대한 가정 그리고 핵심 역량과 조직 구조에 대한 가정을 빈틈없이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상황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알면서도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땜질식 대책을 세웠다. 근데 그 땜질식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제너럴 모터스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경트럭이 경쟁력이 있었고 미니밴이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 땜질식을 하다 보니까 이 경쟁력이 있는 이 시장들을 등한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데 뺏기게 되었다는 거죠. 기업 이론의 3가지 요소. 조직의 환경에 대한 가정으로서
사회와 그 구조, 시장, 고객, 그리고 기술에 대한 가정들. 두 번째는 조직의 구체적인 사명에 대한 가정들. 특히 AT&T는 이제 이런 사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게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아마 그때는 이게 사명으로 미국의 모든 가정 또 기업에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건 다 이루어졌죠, 지금. 조직의 사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에 대한 가정들. 미 육군사관학교는 자신의 핵심 역량을 신뢰받을 수 있는 지도자를 배양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사실 또 미 육군사관학교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번째입니다. 기업 이론의 4가지 명세서. 환경, 사명, 그리고 핵심 역량에 대한 가정들은 현실과 부합해야 한다. 현실과. 막스 앤드 스펜서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막스 앤드 스펜서가 핵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아마 유통회사였던 것 같아요. 당시까지만 해도 유통업자의 핵심 역량은 단지 구입을 잘하는 것이었는데 막스 앤드 스펜서는 고객을 잘 아는 것은 생산업체가 아니라 유통업자라고 확신했다. 그러므로 생산업자가 아니라 판매업자인 막스 앤드 스펜서는 디자인을 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그 제품을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 사양 원가에 맞춰 생산해줄 제조업자를 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막스 앤드 스펜서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기업이론의 4가지 명세서 2번째, 환경과 사명 그리고 핵심 역량에 대한 가정들은 상호 부합. 앞에 문구는 똑같고요. 상호 부합해야 한다. 제너럴 모터스는 1920년대 중반 다른 회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생산 과정에 대한 재무적 통제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기법이었다. 3번째, 기업 이론은 조직 전체에 걸쳐 알려지고 이해되어야 한다. 기업 이론은 조직 전체에 걸쳐 알려지고 이해되어야 한다. 기업 이론은 문화가 된다. 기업 이론이 바로 원천인데도 이 문화, 그래서 이 문화와 이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나 봐요. 저도 착각을 했는데 문화가 원칙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문화가 되어버리면 뭐 이렇게 책에 이제 자세히 내용 나온 거에 보면은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냥 문화련히 하고 무난하게 넘어가다 보면 이 원칙에서 깨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론은 끊임없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업 이론 속에는 변화 능력 그 자체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8번째, 기업 이론은 반드시 진부해진다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2가지 예방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방책은 폐기. 체계적이고도 의도적인 폐기를 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치여 꼼짝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전에도 우리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기업 외부를 관찰하는 것이다. 고객이 아닌 자들, 즉 비고객을 관찰하는 것. 예를 들어 백화점 얘기를 들었는데 백화점에 이렇게 이제 고객 점유율이 14%, 그러면 14%면 엄청 많은데 비고객 86%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백화점이 쇠퇴하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라. 목표 달성은 축복받은 일만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업 이론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에 우리 김종국 대표님이 월피플을 통해서 또 가톤을 통해서 엄청 많은 축복을 받아서 막 축복받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새로운 기업 이론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기업의 이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좀 더 분명한 징후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 또는 경쟁자의 예기치 못한 성공. 내가 성공이거나 경쟁자가 예기치 못한 성공을 할 때가 문제다. 이제 분명한 징후다.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자기 자신 또는 경쟁자가 예기치 못한 실패가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론을 재조명하라. 기업 이론을 만들고 유지하고 그리고 재편하기 위해 고된 작업이 필요하다. 최고 경영자는 항상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최고 경영자가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유이다. 목표 달성과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이론에 대한 심각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들은 예기치 못한 실패를 부하 직원의 능력이나 우연한 사건 따위로 무시해버리지 않고 시스템 결함의 한 징후로 파악한다. 네, 이제 5장 6장입니다. 6장 파트 2의 6장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비영리 조직에게 배우는 교훈. 우리 김종두 대표님이 지금 비영리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비영리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책을 쓸 만큼 많은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비영리 조직에게 배우는 교훈 중에서 첫 번째, 비영리 조직의 성장, 구세군의 성장을 예를 들었고요. 또 조직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하라. 비영리 조직은 이제 조직의 사명에 최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외부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라. 비영리 조직들은 외부 세계, 즉 환경과 공동체 그리고 잠재 고객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관심. 예를 들어 우리 지금 CBMC에 다 하고 있죠. CBMC. 그리고 또 이제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브리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줬고 또 주일 설교 내용을 복사해서 나눠주었고 설교할 때마다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을 권고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에서 성공한 윌로크릭 교회를 또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사회 효과적인 운영. 운영이사회는 최고 경영자로 하여금 이사회 운영과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매년 이사회 내 소위원회에서 그 업적을 평가한다. 비영리 조직의 이런 이사회 운영 방식은 기업이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이다. 아까 첫 번째 교훈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교훈. 이사회와 최고 경영자 각자의 과업을 정의하는 것은 최고 경영자 책임. 이사회의 과업도, 최고 경영자의 과업도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된다.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열쇠는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의 과업을 조직화하는 데 있다. 우리 CBMC에서도 어떤 또 지회에서도 우리 그 각자에게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성취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라. 비영리 조직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들의 성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지금 우리 CBMC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김종두 대표님 월피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라. 첫 번째 요구이자 가장 중요한 요구는 비영리 조직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원천이 될 수 있는 명확한 사명. 그다음에 두 번째 요구는 훈련. 그들의 전문적 지식과 훈련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신참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식 근로자인 그들은 또한 책임을 떠맡기기를 원한다. 아마 CBMC에서도 뭐 연합회장, 지회장 또는 뭐 중앙회장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회원들이 떠맡기기를 원한다고 알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떠맡겨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자신의 성과 목표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을 한다. 기업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비영리 조직은 분명한 사명, 신중한 인력 채용, 끊임없는 학습과 훈련, 목표 관리, 자기 통제, 책임에 걸맞는 높은 성과 수준, 그리고 성과와 결과에 대한 책임 등에 있어서 도전하고 있다. 이제 그 비영리 조직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활동을 하냐고 물으면 그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동일한 답변을 한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생업을 하고 있는 치과기공소 또는 에어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또는 우리 가툰 여기에서는 내가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일에서는 도전 의욕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 또 나는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명의식도 그다지 갖고 있지 않다. 오직 편리함이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혹시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이 비영리 조직에서 배워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파트 2가 굉장히 길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 3 경영의 책임 7장 8장입니다. 성과를 올리고 부를 창출하라. 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7장 성과를 올리고 부를 창출하라. 보이지 않는 혁명.
첫째는 미국 기업의 새로운 소유주, 즉 연금기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그 국민연금이랄지 또 뭐 공무원연금이랄지 이런 연금기금이 있잖아요. 이 연금기금은 기업의 경영자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혁명입니다. 또 이제 기업의 새로운 소유주로서의 연금기금. 오늘날의 연금기금은 19세기의 많은 소유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기업의 경영자 역할을 할 수 없다. 더구나 기업은 아무리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조직을 만들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가진 강력하고도 자율적인 경영자를 필요로 한다. 3, 4, 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부의 창출 능력 극대화를 위한 경영, 부의 창출 능력 극대화를 위한 노력. 독일과 일본 기업을 예를 들었는데요. 기업의 부의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했답니다. 그 목표는 단기적 결과와 장기적 결과를 통합하고 활동적 차원의 기업 성과들, 즉 마케팅 혁신, 생산성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을 재무적인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주와 고객 그리고 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목표를 충족시켜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독일과 일본의 기업의 부의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에 관심을 좀 보시고요. 경영의 실제라는 책이 있었죠. 경영의 실제라는 책에서 8가지 목표를 통합하는 것은 재무적인 목표이다.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는 책임은 경영자와 기업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아예 그냥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책임도 이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재무적 책임을 완수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목표에서도 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이거는 저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 같아요. 재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또 잘 몰랐던 부분인데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책임도 이행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재무적 책임을 완수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목표에서도 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의 창출 능력 계속 이어서 물론 부의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 관련해 결과에 대한 최종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독일과 일본의 기업들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아도 부의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는 경영이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한 경영이고 또는 주주의 단기 자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것만은 확실하다.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대규모의 복합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에게 상당한 권한이 부여돼야만 한다. 하지만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한은 언제나 독재로 흐르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기업이 통치기관으로서의 이사회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사회를 반드시 특출한 사람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 보통 사람들로 충분하다. 효과적인 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가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성과와 공헌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목표에 비추어 이사회 활동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두 번째, 연금기금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도 없고 오너 경영자가 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유주의다. 그런 사실만으로도 연금기금은 단순한 권력 그 이상을 갖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부의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고 성과와 결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 책임을 지고 있다. 지금 연금기금 8장, 8장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조직의 존재 이유. 조직의 존재 이유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 뒤에가 똑같고요. 조사만 틀린데 영역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조직이 사회에 대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위하여입니다. 영역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조직이 사회를 위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이다. 이해가 가시나요? 너무 많이 지금 진행했기 때문에
좀 졸리기도 하실 텐데 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 경영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조직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이를 확인하는 일이다.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경영자의 임무. 목표는 뚜렷하다. 사회, 경제, 지역사회 그리고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들 가운데 조직의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아니면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 사회적 영향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요. 그래서 공장을 만들면 그 공장에서 뭐 인적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직원도 고용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폐수가 나온다거나 뭐 땅을 오염시킨다거나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 이런 그 사회에 악영향이 미쳐지는 것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제거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우와 두퐁에서는 사회적 영향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나의 사업 기회로 전환함으로써 그 영향을 제거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 사업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 폐수가 나오면 그 폐수를 정화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이 두퐁만이 아니잖아요. 많은 그 폐수를 만드는 회사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하다 보니까 수익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 문제를 사업의 기회로 전환하라. 포드가 당시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획득하게 된 것.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감한 임금 인상.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은 과감한 임금 인상을 했으면 노무비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감한 임금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가 절감되었어요. 근데 왜 절감된지 아세요? 1년에 한 10,000명 정도가 직원이 필요한데 6만 명을 뽑는답니다. 그 6만 명이 계속 들었다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 인건비가 뭐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나가니까 그 사람을 다시 훈련시켜야 되고 그 사람이 뭐 분량 내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노무비가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의 그 인건비를 올려주니까 이제 10,000명이 들어가 뭐 2만 명을 뽑았으면 10,000명이 정도만 나오고 10,000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도 향상되고 뭐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요. 또 그리고 그와 동시에 포드의 조치는 미국 산업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요. 포드의 임금 인상 조치가 있은 뒤로 미국의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중산층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상류층이나 마찬가지죠. 중산층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의 한계 5번째. 경영자는 하인이다. 경영자는 하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의 주인은 그가 경영하는 조직이고 또 따라서 그의 첫 번째 책임은 당연히 그 조직에 대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의 첫 번째 과업은 자신의 조직, 뭐 기업, 병원, 학교, 대학 등 어느 조직이든 간에 첫 번째 자신의 조직이 존재 이유는 사회적 공헌과 사명을 완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맡고 있는 경영자가 맡고 있는 조직에 대한 책임은 등한시하면서 조직의 책임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적인 인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총장이 거기에 대한 일은 등한시하면서 공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고 또한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다. 예를 들어 성수가 이렇게 한다면 안 되겠죠.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벅찬 과업을 떠맡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제가 이 부분을 또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막 떠맡아가지고 또 우리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떠맡아가지고 많은 손해실이 생긴 것도 있고요. 또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것은 또한 비참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를 불러 모았다가 이내 실망시키고 만다. 제8장 6번째 권한의 한계. 이제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업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는 경우 그 기업은 반드시 그 책임에 따른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고 우리가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 만일 권한이 없거나 있어도 가질 수 없다면 근데 거의 대부분 파란색 글씨 사실 많은 분야에서 기업은 권한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요구받은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심각하게 의심해 보아야만 한다.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책임의 이행이 아니라 일종의 권력욕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직이 수행해야 할 최대 공헌. 기업을 포함한 모든 주요 조직들의 경영자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문제 해결책을 조직의 성과와 공헌을 위한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최소한 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도는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경영자들은 사회 문제를 완전히 외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조직사회에서는 조직의 경영자 외에 달리 제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사회에서 조직의 경영자들은 주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입니다. 경영자. 그들이 일으켜야 할 최대의 공헌, 즉 최대의 사회적 책임은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반대로 최대의 사회적 무책임은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혹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미명 아래 본래 주어진 권한 이외의 권한까지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달성 능력을 손상시키는 책임의 윤리. 주도적 그룹의 일원으로서 경영자 개개인의 책임은 무엇이며 윤리는 어떤 것인가? 본질적으로 주도적 그룹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전통적인 전문가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주도적 그룹의 일원에게는 신분, 지위, 우월성 그리고 권한이 부여된다. 동시에 의무도 부여된다. 모든 경영자가 지도자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선진 사회에는 수천 명의 경영자들이 있지만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영자는 아주 드문 예에 속한다. 주도적 그룹의 일원으로서의 경영자에게는 전문가의 윤리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부과된다. 즉 책임의 윤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윤리. 마지막인데요. 알면서도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전문가 윤리의 기본 규칙이자 공적 책임 윤리의 기본 규칙이다. 혹시 알면서도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이제 토론 주제 3가지. 여기에서 이제 기업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신중하게 명확하게 제기한 뒤에 이에 대한 철저하게 대답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자기 회사 이름이 결국 우리의 사업을 말하는 대명사이기도 하고 또 뭐 우리의 사업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도 왜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경영자는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동시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눠보시면 좋겠고, 3번째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목표는 회사의 자원과 노력을 가능한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어야 되고 목표는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이어야 하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여야 한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목표가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발제 마치겠습니다.